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유리입니다. 저희 생생법률쇼에서는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법률 이슈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법률방송 홈페이지 있습니다. 법률 상담에 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 아래 나가고 있는 이메일을 통해서도 저희가 상담, 사연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릴게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스의 박민성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에이스답게 아주 속 시원한 그런 상담해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접수들이 접수가 됐는지 미리 한번 살펴보고 올게요. 물꼬를 마음대로 틀면 어떡해? 무속신앙에 빠진 시부모님. 어린이집에서 다친 아이, 그 보상은? 상사가 무서워요. 네, 오늘도 역시나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는데요. 잠시 후 박민성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인데요. 이건 을들이 알아야 할 법이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 오늘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A가 B를 때려서 A가 많이 다쳤거나 또 A가 B한테 뭐 1억을 빌렸다가 고의적으로 안 갚아서 뭐 사기죄가 성립된다거나 이럴 때 원래대로라고 하면은 정식 소송을 해서 뭐 형사 재판을 받는 건 받는 거대로 하고 내 치료비라든지 사기당한 금액이라든지 이걸 청구하려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형사재판에 편승해서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배상명령 제도라고 하면 저희 이제 법률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기는 했는데 좀 이렇게 약간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먼저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배상명령 제도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소송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랑 가정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소송에서 하지 않고 형사재판 절차, 형사사건, 가정보호사건에서 그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나 이만큼 사기당했다, 나 이만큼 피해당했다 라고 해서 배상해달라 라고 같이 청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정식 소송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 A가 B를 때렸으면 A는 만약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B가 내가 다친 치료비라든지 위자료를 그 형사재판에서 나 이 정도 치료비 나왔고 앞으로 치료비 얼마고 위자료 얼마니까 달라라고 그 해당 재판부에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다시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형사재판, 가정보호사건이라고 하면 배우자 간의 폭력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형사재판이 끝날 때 그 해당 법원에서 판단을 해줘서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면 일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집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소송촉진법,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을 약칭해서 소송촉진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에서는 예를 들면 사기라든지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뭐 폭행, 상해 이런 죄를 특정을 해놨어요. 이런 죄로 형사재판을 받을 때 그 피해자는 그 해당 재판부에
아, 나 이만큼 사기 당했어요. 배상해 달라고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정보호 사건은 예를 들면 뭐 가정폭력 흔히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정폭력으로 들어가면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가정법원에 가정폭력범으로 가정폭력의 보호 사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절차에 편승해서 청구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모든 제도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든지 또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소송보다는 훨씬 더 심플하게 절차가 네, 이제 네. 심플하게 단축이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좀 알아볼게요. 이 경우에는 피해자, 네. 그다음에 피해자의 상속인 또는 직권으로 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네. 생소하시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기로 고소를 하셔서 상대방이 사기로 재판을 받을 때 네. 이런 안내 문자 온 거를 아마 보실 거예요. 법원에서 배상명령 신청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세요라는 안내 문구 올 거예요. 그렇게 딱 안내가 가나요? 네, 안내가 가능하면? 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신청인, 피신청인은 당연히 재판을 받는 사람이겠죠. 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금액으로 청구를 하는지 그리고 날짜라 이런 기재를 하셔가지고 해당 법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 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예. 만약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3명이다. 그 3명한테 다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 그만큼 서류를 복사를 해서 같이 청구를 하시면 되고 서면으로 안 하시더라도 만약에 이분이 증인으로 나갔거나 예. 아니면 방청을 했거나 그래서 구두상으로 나 배상명령 신청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해당 법원에서는 그거를 조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러면 배상명령 신청이 신청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신청서도 그 작성하는 그 양식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그 쉽게 생각하시면 일반 민사소장 청구를 할 때 쓰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칭해서 그냥 소송촉진법이라고 할게요. 네. 소송촉진법에 정해져 있어요. 신청인, 피신청인, 청구하는 금액, 청구하는 원인, 어떤 원인으로 청구하는지, 그리고 날짜, 신청인의 이름, 도장,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 네. 이렇게 구비를 하셔야 됩니다.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 그 안내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만 확인하시면 그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예, 예. 이 배상명령 신청 제도는 일반 민사 정식 소송보다 좀 간편한 절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A가 B한테 1억을 사기쳤어요. 네. 그래서 A가 형사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 B가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 제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A가 유죄를 받았어요. 사기로. 그럼 1억 배상해라. 그리고 언제부터 이자 붙여가지고 배상해라. 청구하는 대로 할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조금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거나 뭔가 다툼이 있거나 그럼 해당 법원에서는 실무상 이거는 정식 민사소송에서 다퉈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가 좀 적당치 않다고 해서 각하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유죄가 됐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재판을 받은 사람이 공탁을 했어요.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을 공탁을 했어요. 예. 그러면 법률적으로 보면 1억을 피해를 봤는데 돈이 갔어. 그러면 청구를 할 때는 그 돈 간 거에서 나중에 이자도 붙이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이 5천만 원을 공탁을 했어, 만약에. 예. 합의가 아니라 공탁을 했어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이 5천만 원에서는 원금 5천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민사적으로 이자까지. 계산하면. 그러면 형사 재판에서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하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럴 경우에는 5천만 원 피해 회복으로 공탁한 부분 인정하고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1천만 원 부분, 1억 부분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해서 5천만 원 줘라 이렇게 판결하지 않고 이건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다퉈라.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각하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네. 배상명령이 결정이 확정이 되면 네. 물론 피고인이 상고를 안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니까 예. 이걸 가지고 그 해당 개인한테
집행도 하실 수 있고 추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무조건 배상 명령 청구를 한다고 해서 100%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사실 뭐 거부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어려운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배상 명령 그 신청 기간은 또 언제까지인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뭐 무한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배상 명령 신청은 1심과 네. 또는 2심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로 돼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심 변론 종결이 이 변론 종료가 되기 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재판을 할 때 선고기를 잡기 전길이라고 보시면 돼. 예. 그러니까 예를 쉽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 뭐 피고인이 주장하고 입증하고 검사가 주장하고 입증하는 거를 서로 이제 그만하겠다. 여기까지 내가 받고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가지고 내가 검토를 해서 법원에서 선고를 할게요라고 해서 딱 정해 이제 그만하는 걸 변론 종료라고 하거든요. 변론 종료. 그때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참 그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오늘 또 박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배상 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피해를 회복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제도가 아닐까, 좀 심플하게 단축시켜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형사 고소와 함께 이 피해 복구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원한다 하시면은 이 배상 명령 제도를 반드시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에서 또 배상 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또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대기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잘 들리시죠?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 아무튼 우리 논은 이제 밑에 있고요. 네. 그 논 위에 한 2m에서 2m 50 위에 사용하지 않는 도로가 있어요. 예. 용목산 도로라고. 네. 거기 이제 그 위에 밭에 이제 그 객포를 했다 그래야 되나? 흙을 갖다 메꿨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도로도 점유하고 그 이제 물꼬를 그 길을 이제 잘라가지고 물꼬를 논으로 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듣자 하니 지금 상담자분의 소유의 논 이위에 위치해 있는 그 밭 주인이 이제 물꼬를 트면서 피해를 지금 입고 계신 상황인 거네요. 그죠? 네. 예, 이거를 뭐 어떻게 보상받을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바로 변호사님 같이 옆에서 듣고 계십니다.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네. 제가 좀 상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소유하고 계신 게 논이잖아요. 네. 그럼 밭이 네. 그 밭 위치가 이게 경사가 져 있는 데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지인가요? 아니면 밭이 논보다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나요? 그래서 밭이 2m 정도 논보다 높죠. 높아요. 네. 그러면 밭부터 논까지 한 이렇게 경사가 위에서 아래로 지어 있는 상황이겠네요. 경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네. 밭하고 논하고 그 높이 차이가 2m 조금 되는데 그 밭하고 논 사이에 거기 도로가 있다니까요. 도로. 가운데? 명목산 도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네. 옛날 도로 집어내는데 기차가 나오는데 그 도로를 이제 도로까지 흙을 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을 배수했느냐고 그 도로를 짜는 거죠. 자, 그 도로가 네. 그 해당된 도로가 등기부상 도로라고 명시가 돼 있나요? 지적도상에 있어요. 지적도상. 그럼 누구 소유예요? 그 도로는? 그 지방 도로가 대부분 지방 조그만 거 지방도나 국도는 아니고 지방도겠죠 뭐. 그 지자체 소유인가요? 도로가? 근데 소유를 잘 모르겠네.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도로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 일단 동영상에 도로가 찍혔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해당이 안 돼요. 등기부등본 혹시 띄워 보셨어요? 거기? 등기부등본은 안 띄고요. 예. 그 도로가 폭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 도로 폭 폭이 한 대략 1.5m 정도. 1.5m? 네. 그래도 좀 넓은 도로네요.
근데 이제 1.5m면요? 지금은 사람이 안 다녀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기계 지고 이제 뇌 갖고 이건 다녔었는데 예. 이제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은 뭐 쓰지는 않아요 아무튼. 그 비포장 도로예요? 네. 비포장 도로? 그 네. 도로가 어디로 연결돼 있어요? 그 도로가 이제 거기 우리 논 끝머리에서 잘렸어요 도로가. 예. 네, 그래야 이제 저쪽 동네 안쪽으로 이제 연결됐는데 그 중간에도 이제 길이 잘려가지고 쓰지는 않거든요. 아, 그러면 그 도로가 안쪽에 있는 마을과 지금 상담하시는 분 어르신의 논이 네. 연결을 해주는 도로예요? 근데 중간에 그 도로가 이제 잘렸죠 또 거기도 저 위쪽으로도. 왜 잘렸어요, 그 도로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안 다니다 보니까 네. 그게 이제 그 논하고 이제 겹쳐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 논도 이제 사용해 보다 보니까 예. 원래 도로는 이제 논 속에 또 들었죠. 근데 이제 그 기존 그 도로 일부를 사용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조그만 소로로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 도로가 네. 없어졌다는 게 네. 어떤 뜻이세요?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저 밑 우리 논 밑에는 도로가 원래 이제 거기서 끊긴 거고요. 예. 그게 이제 사용하지 않는 도로라도 저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갈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사용 안 해도 없어졌죠. 없어졌고, 그러면 지금 어르신이 소유하고 있는 논, 네. 그죠? 논 있고, 그 옆에 도로가 있고, 맞아요? 네. 네. 그 위에 다른 사람 아니 소유, 이제 논 위에 도로하고 밭하고 거의 겹쳤어요. 논 위에 도로와 네, 밭이 밭하고 이제 겹쳐 있다고요? 겹쳐서 네, 거기 도로하고 밭하고 사이에 이제 물 흐르는 공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흙을 갖다 싣고 가지고 조금 이렇게 해느냐고 도로를 같이 전유한 거죠. 도로를 점유했다고요? 그쪽 밭 소유자가? 네, 전유해서 이제 도로 회수를 해가지고 도로를 잘라가지고 물과 우리 논으로 놨죠. 자, 도로가 네, 사장님, 어르신이 소유하는 그 논, 네, 논과 그다음에 밭이 있잖아요. 네, 저 2m 위쪽에 밭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밭과 이 논 사이가 맞닥뜨려져 있는 건 아니죠? 네, 맞닥뜨려지는 아니고요. 높이가 이제 논하고 도로하고 밭하고 사이가 이제 2m 정도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도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밭하고 같이 붙어가지고. 붙어가지고 도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도로에도 논도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쪽에. 네? 논. 아, 밭 옆. 그러니까 도로 밑에가 우리 논. 논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밭 소유자가 네. 밭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도로를 잘랐나요? 아예? 네. 물꼬를 낸 거죠. 물 흐르라고. 물꼬를 내서 그 우리 논에 논 쪽으로 물이 네. 그러면 예를 들면 밭에 물을 주면 물이 그쪽으로 흐르고 비가 오면 그쪽으로 흐르고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작년에 그래서 태풍 왔을 때 그쪽으로 물이 많이 내려가지고 많이 메꿔졌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밭은 네. 물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배수할 수 있는 다른 쪽은 없나요, 그게? 그러니까 기존에 흐르던 대로 흙 메꾸기 전에 네. 그 전에 흐르는 대로 저 끝으로 가면 되죠. 도로 동점 부분으로. 근데 왜 거기를 메꿨어요? 그건 뭐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지만 그러니까 원래 있던 물을 네. 빠지는 데를 메꿨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흙을 메꾸고 있죠. 그러니까 왜 거기를 메꿨어요? 그 사람들이 해놓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물꼬를 틀면 네. 이 밭 소유자가 어떤 이익을 보나요? 저쪽으로 배수하는 것보다? 일단 물은 빨리 빠지니까 좋겠죠. 아, 빨리 빠지니까. 네. 왜 빨리 빠져요? 일단 그 자기네 밭을 사지는 않고 그냥 직선으로 떨어지니까. 지금 그 물꼬를 튼 게 예를 들면 비 피해, 비가 많이 왔을 때 네.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용도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평상시에도 원래는 그 길 따라 물이 갔었거든요, 옛날에도. 네. 근데 이제 그걸 메꾸면서 글이 잘라나가서 문제죠. 그쪽을 메꾸면서. 네, 밭을 메꾸면서 길을 잘라가지고 물이 흐르게 해가지고 피해가 있어서 그렇죠. 밭을 메꾸면서 원래 물이 흘러가는 쪽의 밭을 흙으로 덮어서 밭으로 만들었나요, 그쪽을? 네. 아, 밭으로 만들었어요? 네. 밭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은 물고 그쪽으로 나가는 거를 막은 거예요, 흙으로? 일단 흙을 더 메꾸니까 예. 그전에 있던 또랑이 다 메꿔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글이 직선으로 잘라내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메꾼 데를 밭으로도 쓰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나가야 되는 고랑을 만드는데 도로를 잘라가지고 만들었다는 건가요? 네. 근데 이 도로 지자체에 구청에 문의 한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구청 지자체 소유면 그렇게 함부로 자르면 안 되거든요, 도로를.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요. 문의해 보셨어요? 시청에서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왜요? 둘이 잘 합의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합의가 되겠어요? 주인도 모르는데. 그게 예? 지자체 소유 자기네 그 도로 소유 있는 거를 임의적으로 다른 사람이 훼손을 했는데 자기네들 모른대요? 그냥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잘 해결하라고. 구청 관계자가 네. 지금 피해를 입으신 게 어느 정도세요? 뭐 포크레인 작업을 그 위에 그 임차인이 밭을 임차인 사람이 네. 작년에 수해복구를 했어요, 올 봄에.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또랑을 다시 파고 또 물 흐르는 뚝도 만들고 그랬는데 예. 그래도 이번에 다시 이제 비 왔잖아요, 조금. 예. 많이 안 와도. 네. 근데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예. 이제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 그게 우측으로 내려가가지고 그게 논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물이 잘 빠지라고 배수로 저기 논 뒤에서 이제 쭉 치잖아요. 네. 논그 배수로였었는데 네. 그게 거꾸로 흘러가지고 이번에도. 아,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논에 피해를 안 주고 갔어야 되는데 물이 잘 빠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물난리를 나면서 논 쪽에 피해가 왔다는 건가요? 이번에는 큰 피해는 없었어요. 비가 이렇게 많이 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받은 피해는 만약에 물이 더 많으면 논 쪽으로 범람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게 빗물이 저 또랑으로 계속 가서 하천으로 빠져야 되는데 일단은 그 물이 논으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논으로 넘쳐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울로 또랑으로 빠졌거든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대략 어느 상황인지는 좀 이렇게 짐작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위 밭 소유자가 네. 임의적으로 다른 쪽으로 물이 다 배수가 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내가 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메꾸고, 그죠? 메꾸고. 밭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다. 그게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모르시잖아요, 어르신이.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로 원래대로라면 거기 배수돼서 잘 배수되는데 거기다가 내가 밭을 좀 평수를 넓혀서 밭으로 사용하려고 메운 다음에 만약에 그 도로가 다른 사람 소유이거나 아니면 국가 지자체 소유인데 임의적으로 거기를 잘라서 인위적으로 도랑을 만들어서 그 도랑의 줄기 자체가 물이 빠지는 것 자체가 어르신의 그 논에 피해를 준다라고 하면 그 행위 자체로 피해 받은 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배수하는 것 자체가 배수로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지금 논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로인데 물론 도로를 임의적으로 잘라서 훼손한 거는 뭐 다른 거 별도로 치고 그 배수로의 이
그 경로가 그 자체로는 논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닌데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범람을 해서 그 줄기로 인해서 한 거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밭소유자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만약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 비가 억수로 쏟아져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배수를 만들어서 원래 도로라면 이쪽으로 다 물이 빠져야 되는데 이번 같이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면은 막 물이 넘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런 거는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 1m 정도 도로 있는데 거기 뭐 자꾸 1m 다 도로는 아니고 1m 없이 1m가 도로라고 쳐면 50cm 이상 그 밭하고 같이 또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랑의 경로 자체로 논에 피해가 오고 있나요? 그렇죠. 물이 이렇게 오면서 자꾸 논으로 흘러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 집 소유 그 분한테 그거를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부분들을 경로를 배수로 경로를 다른 쪽으로 하라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에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시든 이 또랑의 위치 도로 이용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철거하라라는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행정관청에 뭐 할 거 없을까요? 행정관청에는 문의를 좀 하세요. 만약에 그 도로가 지자체 소유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뚝 잘라가지고 배수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지자체 소유의 도로를 임의적으로 훼손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 행정소송의 대상은 안 되나요? 아, 행정소송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 밭 소유자 개인이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도로 관리권은 시청에 있잖아요. 근데 그 지자체가 도로를 뚝 잘라가지고 도랑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자체가 일단 관리 부실이 아니에요? 아니, 그 행위, 도랑을 만든 행위는 그 밭 소유자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그리고 나중에 관리한 사람한테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 얘가 임의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 부분에 훼손돼서 도랑이 있는데 이 도랑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한테 얘기를 하고 이 도로 관리, 이게 임의적으로 자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복구를 해서 도랑을 없애라고 요청을 해야죠. 그 부분은. 그리고 요청을 해도 시청에서 강제적인 명령을 내리면 안 되나요? 그거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밭 소유자한테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 부분이 위반이 된다고 하면 도로 복구에 원상복구 명령을 하실 수는 있겠죠.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도로가 지자체 소유면 국가의 소유거나 지방자치체 소유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탄원이나 이의를 제기하셔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더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또 추가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일단은 아니요. 지금 가운데 도로가 누구의 소유인지부터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밭 주인에게 배수로 경로 변경 요청을 먼저 해 보시고 그래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면 소송이나 또 손해배상 청구 방법도 좀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일단은 좀 그 밭 주인하고 얘기를 잘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볼 수가 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지금 일단은 좀 안타까운 게 지금 가운데 도로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좀 확실히 명확해졌다면 좀 더 상담이 구체적으로 될 수가 있었을 텐데 대부분은 이게 이제 지자체의 소유인가요? 어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소유일 수도 있는 건가요? 지자체가 그 둘이 알아서 해야지 저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네네. 아마도 그 도로가 네. 개인 소유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추측이 되고요. 그럼 이 밭 주인의 소유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오, 그렇게 되면 제3자의 소유일 수도 있고 그러면 네. 지자체에서는 구청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유차적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지금 물꼬를 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피해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좀 합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사실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가에서 사주팔자를 맹신하는 터라 시부모님께서는 우리의 궁합이 좋지 않다며 결혼에 대해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간곡한 설득으로 끝내 결혼을 허락받았죠. 하지만 크고 작은 문제는 결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부모님은 상견례 자리에서 무속인에게 미리 받아온 결혼 날짜를 내밀며 막무가내로 이날 결혼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또 결혼 후에는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막는 사주라며 오래 다닌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셨죠. 최근 들어 가장 충격적인 건 임신을 해야 한다며 부부관계 날짜까지 무속인에게 받아오셨고 그 일로 부부 사이에 한동안 심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부모님을 막아달라고 각서도 받고 애원도 해봤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틈만 나면 사주를 빌미로 결혼 생활에 개입하는 시부모님 때문에 숨이 막히고 이를 막지 않는 남편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남편에게는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남편은 현재 이혼을 못하겠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주를 맹신하는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서 이혼까지 생각하고 계신 경우인데요. 이런 사연은 사실 참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그런 사연이긴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또 간혹 이런 일이 있나 봐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변호사님은. 네, 뭐 완전 이런 거는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시부모님과의 갈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격 차이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런 지금 무속신앙을 맹주를 해서 네. 자식들 잘 된다라는 거를 목적하에 어떻게 보면 이런 갈등이 예.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이 남편분은 막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이렇게 너무 당연시 이렇게 지내오셨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 이 무속신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약간의 그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연 주신 분이 이분은 또 종교가 다르시다고 하면 거부 반응이 더 생기실 수 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단은 뭐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이혼으로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은데 우선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 사유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지. 예. 네. 많이들 아실 거예요. 법에서 이제 합의 이혼이 있고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네. 법에서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는 한 6가지를 대표적으로 그냥 규정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다거나 네. 그다음에 자기의 뭐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또 배우자 직계존속한테 부당한 행위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배우자를 아기로 유기를 했거나 생사가 뭐 3년 이상 불분명하거나 또 마지막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경우. 해당되는 경우 이 6가지를 예.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지금 이런 사유들을 어느 에 해당되는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해서 요건을 만들어서 소송을 하시면 돼요. 요건을 만들어서.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경우에는 어떤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그 6가지 중에. 말씀을 드린다면 네. 예를 들면 직계존속으로 배우자의 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 이 2가지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부당한 대우라고 하는 거는 예. 뭐 좀 이렇게 포괄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맞아요.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사소한 간섭을 하거나 심히 심하게 간섭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예. 이런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보통 고통의 배우자와 인간관계와 이런 상식 수준에서 벗어난 행위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을 이제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부 사이에 문제로 생겨서 혼인이 이제 파탄의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게 이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제 6번째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혼 사유에.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기준 같은 게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뭐 계속 저희가 이제 포괄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그 6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5개는 그나마 좀 틀이 있죠. 맞아요. 근데 6개는 포괄적이에요.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5가지인데 거기서 더 파생되는 거는 6항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다 포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A, B가 부부 사이인데 B가 부정행위를 했어요. 네. 어떤 날에 한 번 했어요. 예. 그러면 법상으로는 이 A가 배우자가 이걸 알았어. 근데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부정행위를 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네. 다시 이걸 가지고 제기할 할 수가 수는 없어요. 없어요.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했어. 근데 또 그랬어요. 그랬어. 네. 또 용서를 했어. 근데 반복돼. 근데 용서를 한 이후에 부정행위를 저지르진 않았는데 네.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로 인해서 이게 원인이 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서로 파탄의 지경에 이르면 네. 이거는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될 수 그렇죠. 있다는 믿음이 거죠. 깨졌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가 판단 기준이냐라고 할 때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이건 법률적인 얘기예요. 법 네. 정책적인 얘기인데 서로 간에 못 산다 그러면 무조건 이혼시켜야 돼. 이게 있고 아니야. 그래도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아직까지 혼인관계가 유지가 되네? 그럼 이혼 안 돼.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법 정책이거든요.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 기준 이렇게 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유에 의해서 서로 간에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별거 하거나 네. 말도 안 하거나 형식적인 부부이거나 서로 만나면서 계속 싸우거나 폭행하거나 이건 누가 봐도 서로 간에 사는 누가 게 봐도 아닌 경우. 고통이야. 그런 경우에는 네. 이혼 사유가 되죠. 아, 근데 그 정도가 네. 아니라도 사실 그 정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골이 네.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법원에서도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를 점점 넓게 보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변호사님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참 그 변호사도 참 중요하구나. 선임도 이런 생각도 또 네, 하게 맞습니다. 됩니다. 이게 네. 또 어떻게 또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네, 결과가 자, 남편께서는 지금 또 이혼을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재판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우리 사연자분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요? 지금 여기 사연을 보시면 각서까지 쓰셨다고 하는 거 보면 네. 여기 사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좀 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거의 무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남편도 이런 책임이 있거든요. 네, 부부 그렇죠. 사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사유들을 좀 많이 넣어서 이혼 소송을 하시면 나중에 입증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입증만 잘 하시면 별 문제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부분이 남편의 귀책 사유로 모른 척하고 계속해서 네, 이제 있는 네, 부분이 네, 귀책 네. 사유가 확실히 될 거라고 보시는데 사연을 보면 이제 시부모님께서 아무래도 이혼에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남편뿐 아니라 우리 시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이혼도 이혼이지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요?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파탄의 원인을 이 시부모님이 심한 간섭과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그러니까 깨졌다라는 걸 원인으로 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그 시부모님 상대로 해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 받아들여 줄 수 있고요. 쉽게 얘기하면 통상 상간자 소송이랑 네. 같은 개념입니다. 제3의 제3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쵸. 남 때문에 그렇게 됐으니까. 부정행위로 인해서 됐잖아요. 예, 그러면 부부 사이인 걸 알고 이런 부분에서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 그렇게 또 생각하니까 네. 이해가 쉽네요. 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궁금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는 건데 사실은 이 기간을 딱 단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합의가 되면 깔끔하게 끝나겠지만 그렇죠. 보통은 정말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합의가 아니라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한 재판 과정에서 얼마나 걸리냐라고 했을 때 네네. 보통 그러니까 한 6개월. 6개월. 네, 빨라야 6개월 빨라야 정도라고 6개월.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을 하면 법원에서 가사조사 절차를 회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니면 바로 재판에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가사 절차에 회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사 절차는 가사조사관을 임명해서 양 당사자를 불러서 실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합의가 되면 되고. 그 절차를 받아서 본안소송을 들어가는데 네. 또 원래 정식 소송을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잘못하면 재산 조회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땐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빨라야 6개월이고 정말 더 긴 시간이 걸려서 많이들 좀 지쳐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하다가 예. 서로 극적으로 합의해가지고 이거 깔끔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지쳐서 안 되겠다 여기서 그만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이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질 네, 수가 있는 네. 거네요. 어쨌든 이제 빨라야 6개월 최소 6개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우리 상담자분 지금 마음이 많이 좀 심란하실 것 같은데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사실 이혼을 한다라는 거는 결심하기까지가 쉽지 않은 결정이셨고 네. 나중에 이제 절차상으로 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결심을 하셨다면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시간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결심을 하셨으면 빨리 좀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좀 낫다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얘기를 좀 잘 해보셨는데도 지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갔다가 앞니가 부러져 집에 돌아왔습니다. 놀라서 우는 아이를 달래고 난 뒤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와 장난을 치다 넘어져 앞니가 부러졌다고 하네요. 담임 선생님은 다른 아이를 데리고 화장실에 간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계속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다친 아이만 보면 너무 속상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누구에게 아이의 치료비를 요구해야 하나요?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로서 이런 사연을 보면은 참 양측의 입장이 다 너무나 이해가 돼서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요즘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사연, 뭐 사건 사고를 주변에서 적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또 이런 분쟁이 많죠. 네. 예.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하나 말씀을 저 전체적인 측면에 다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그 아이들 서로 이렇게 장난치다가 다쳤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의 부모가 있을 것이고 피해 아이의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 교사가 있고 원장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1차적으로 다치게 한 아이의 부모가 다친 아이의 치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배상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님의 그 관리 책임이 어느 정도까지냐. 보통 학교의 관리 책임의 범위는 학교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관리 감독의 책임의 범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또 어린이집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다른 아이를 보러 간 사이에 둘이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 다치게 된 경위가 정말 둘이 뭐 다투는 상황에서만 그랬는지 아니면 비품을 가지고 놀다가 위험한 부분에서 그랬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 책임이 인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과실 책임, 과실 비율. 예를 들면 이 아이가 다치게 된 거에 대한 책임이 다 100% 관리 잘못으로 100%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 자기네들끼리 뭐 그럴 수 있어. 통제의 맞아요. 범위 내에서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 어린이집의 과실은 뭐 예를 들면 30%, 20% 해당한다, 50% 해당한다 이렇게 과실 책임의 범위로 제한이 되실 수가 있어요. 아, 제가 궁금했던 네. 거를 또 한꺼번에 답변을 네, 해주셨네요. 보통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면 다치게 한 아이를 상대로 이제 치료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원해 책임도 관리 책임도 어느 네. 정도 물을 수 있다라고 답변을 네. 해주셨습니다. 또 과실 비율에 따라서 또 어린이집을 상대로 치료비까지 이제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안타깝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잠깐 또 자리를 비운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자, 그 교사가 관리 감독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예. 판단하기에는 지금 어쨌든 어린이집에서 같이 어떤 하는 상황에서 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선생님의 이제 관리 감독 범위 내에 좀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뭐 많게는 7명, 뭐 적게는 뭐 3명에서 5명 정도를 혼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또 선생님 입장에서도 또 이런 일이 또 있으실 수가 있어서 그럼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자, 이 성장기 나이에 다친 거라서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뭐 이미 발생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하게 될 치료비까지도 한꺼번에 또 청구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시거든요. 아무래도 또 치아가 다쳤기 때문에. 예. 당연히 장래에 발생할 치료비나 무이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얼마를 청구를 해야 될 것인가가 문제거든요. 얼마를 해야 될 그죠? 것인가.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 치료비는 당연히 나오는데 네. 앞으로 얼마를 치료를 더 해야 되느냐,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는 치료비를 배상해 줘야 되는 사람도 관심사고 그렇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관심사잖아요. 맞아요. 그럼 얼마를 특정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네. 양쪽 당사자 사이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 그 금액으로 특정하면 좋지만 그렇지 기준이 않은 또 경우에는 맞아요. 정식 법원의 절차에서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신체 감정이라고 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법원에서 지정하는 의사에 가서 예를 들면 이가 깨졌으면 지금 향후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나중에 뭐 지금 치료를 했을 때 향후에 또 뭐 몇 년 뒤에 다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이며 그 치료는 얼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나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감정을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판을 가게 되면 그 정도의 그 기준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지금 재판까지 가지 않고 두 분이서 그냥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상 의사의 소견을 물어보고 그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얼쪽 비용이 나오고 그걸 가지고 제시를 해서 합의를 하시면 좋은데 네. 치료비를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나 그거 인정 못한다 그럴 수 있죠. 라고 하면 서로 양보를 해서 그럼 이 정도 주십시오라고 네네. 합의하면 되는데 끝까지 그 갭 차이가 크면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참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또 이런 사건 사고가 생길 수밖에 없죠. 네. 일단 뭐 재판 가기 전에 합의를 보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서로 상대방이 또 생각하는 금액이 다르거나 네.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또 이제 법원에 가서 신체 감정을 통해서 또 금액이 책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의사 소견서가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이런 사건에서는. 근데 이제 사적인 소견은 네.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다쳤어요. 아. 그럼 내가 아는 병원에 가거나 그러면 다른 안 병원에 되겠죠. 가서 그럼요. 이렇게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믿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의심은 많이 요즘에는 가질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서 법원을 가지 않고 어느 정도 합의를 하신다고 하면 적정한 선에서 그리고 상대방도 많이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치료비가 나오고 또 다른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문의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도로 서로 크로스 체킹해서 합의를 하시는 게 네.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법적인 조언도 그렇지만 현실적인 조언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이런 일이 있다라면 서로 이제 적정한 선에서 가장 이렇게 합의를 보시는 게 재판까지 가면은 좀 너무 힘들거든요. 서로 네, 원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저 함께해드린 생생법률쇼 계속해서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또 법률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막 나가고 있는 곳으로 전화, 홈페이지 또 사연, 또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고의 또 법률 전문가와 함께 무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박민성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